삼성전자가 단 28분 멈췄을 때 손실이 500억 원이었습니다. 28분에 500억 원. 그럼 하루는 얼마입니까? 1조 원입니다. 18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30조 원. 장기화되면 50조 원.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8일간입니다. 오늘도 다이어리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나는 삼성전자 주식 없는데, 나는 삼성전자 협력사 아닌데, 나는 반도체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파업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끝까지 들으시면 압니다. 이 파업이 내 통장, 내 물가, 내 연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오늘 세 가지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노동편이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말.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The Diary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매출이 133조 원,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68% 올랐고 영업이익은 755% 폭증했습니다. 755%.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파업합니다. 이상하죠?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파업을 하냐고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에는 OPI라는 게 있습니다. 초과 이익성과급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잘 됐을 때 직원들한테 추가로 주는 성과급이에요. 근데 노조는 이 OPI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가 쌓이고 얼마가 지급되는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요구합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300조 원입니다. 15%면 45조 원입니다. 사측 입장은 다릅니다. EVA, 경계적 부가가치라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린 자본 비용까지 다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라 노조 요구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작년 12월 협상 시작, 2월 결렬, 중앙노동위원회 가서도 결렬, 3월에 다시 재개했다가 또 결렬, 4월 23일 평택 사업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 참석 인원이 주최 측 추산 약 3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 총파업 예고. 4개월 동안 대화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4월 30일 확인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합법적인 파업권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법원에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4월 29일 첫 신문이 있었어요. 법원이 인용하면 파업을 막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요건이 매우 엄격해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겁니다. 5월 21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기적처럼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파업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하루 1조 원. 이게 삼성전자 공장이 하루 멈출 때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입니다. 18일이면 18조 원. 근데 전문가들은 최대 30조 원을 말합니다. 왜 18일치보다 더 크냐고요? 반도체 공장은 멈추는 순간부터 손실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멈추기 전부터 손실이 시작됩니다. 파업 예고가 나오는 순간 고객들이 발주를 줄입니다. 대체 공급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도 문제가 남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꺼지면 다시 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파업 종료 후에도 생산 라인이 완전히 정상화되는데 2주에서 3주가 더 필요합니다. 18일 파업이면 실질적인 피해 기간은 6주에서 7주입니다. 장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손실이 최대 50조 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50조 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1조 원입니다. 그에 버금가는 손실이 한 기업의 파업 하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손실이 삼성전자 혼자만의 손실이냐?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연결된 협력사가 1764개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매출 1,000억 원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1764개 협력사 중 상당수가 삼성전자 한 곳에 납품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주문이 줄어드는 순간 이 협력사들의 매출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직원을 줄여야 합니다. 일부는 경영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1764개 기업의 파업으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글로벌 영향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D램 세계 시장 점유율이 36%입니다. 낸드는 32%.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3분의 1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자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노조 측 추산으로 파업 시 메모리 생산량이 18.4% 감소합니다. 파운드리 라인은 58.1% 급감합니다. 퍼센트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규모에 이걸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D램 글로벌 공급 차질이 3에서 4%, 낸드가 2에서 3%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물량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쓰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필요한 서버용 D램과 HBM이 막히면 이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 즉각 차질을 빚습니다. 이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물량 부족을 대비해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대체 공급처로 주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게 나옵니다. 한번 돌아선 고객이 다시 돌아오냐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공급망은 한번 재편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업이 끝나더라도 삼성전자가 잃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데는 파업 기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미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생기면 대만 업체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누가 대만 업체냐? TSMC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삼성전자의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파업이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 지갑과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도 이 파업이 내 돈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3가지 연결고리입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파업 우려로 흔들리면 국민연금 수익률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아지면 우리 모두의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순간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파업을 이유로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면 원화 약세가 심화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값, 식품값, 생활물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도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자극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삼성 파업이 겹치면 이중 충격이 됩니다. 세 번째, 반도체 가격입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 그동안 D램과 낸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왔습니다. 공급 조절자가 흔들리면 메모리 가격이 들썩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내가 다음에 핸드폰을 바꿀 때, 노트북을 살 때 그 가격에 오늘 이 파업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1조 원 손실, 18일 최대 30조 원, 장기화 시 50조 원, 협력사 1764개 연쇄 피해, D램 글로벌 공급 차질이 3에서 4%, 대만 업체 반사 이익 우려, 국민연금, 환율, 소비재 가격으로 번지는 파급. 이게 삼성전자 파업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분들과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 파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리고 대통령은 왜 직접 나섰냐? 국민들은 이 파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4월 27일에서 28일 사이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결과가 이겁니다. 69.3%가 말했습니다. 무리한 요구이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부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왜 이런 여론이 나왔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추가로 달라는 요구입니다. 노조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최대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일반 국민 정서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느껴지시죠? 물론 노조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가 쌓이고 얼마가 지급되는지 숫자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의 문제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라면서도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주주와 투자자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민을 고려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삼성전자는 사기업입니다. 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다릅니다. 한국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고 1,364개의 협력사를 먹여 살리고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 대상이고 코스피 시가총액의 핵심 축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같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같이 흔들립니다. 이 연결고리를 아는 국민들이 69.3%라는 숫자로 반응한 겁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봤냐? 노동절 하루 전날입니다. 4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왜 이 발언이 이례적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계와 가까운 정치인입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노동절로 바꾼 것도 이 정부입니다. 그 대통령이 노동절 바로 전날 노조를 향해 과도한 요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달리 읽었어요.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에 대립보다 합의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에둘러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파업 현실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영향 분석에 착수했어요. 파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을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 파업을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야당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계를 볼모로 잡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의 적극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이 사안이 정치적 편가르기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사측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4월 30일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CFO 박순철 부사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고. 그러면서 노조와 대화를 우선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근데 현실은 팽팽합니다. 법원에는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노조는 과반수주의를 인정받아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5월 21일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나리오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협상 타결입니다. 정치권 압박과 여론, 그리고 경제적 파급에 대한 공동인식이 양측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이끄는 시나리오예요. 삼성전자 CFO가 노조와 대화를 우선하겠다고 한 만큼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단기 파업 후 조기 수습입니다. 파업이 시작되지만
실제 생산 차질과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빠르게 마무리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4년 7월 파업 당시 참여 인원이 5,000명 수준에 그쳐서 생산 차질이 크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엔 규모가 다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때 손실을 양측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수습에 동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화입니다. 18일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손실이 30조에서 50조 원으로 커지고 D램 가격이 폭등하고 빅테크들의 대체 공급처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가장 나쁜 결과이지만 지금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시나리오 중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지금부터 3주 안에 결정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과도한 요구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한국은행이 동시에 경제 영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5월 21일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조다릭에서 팔로우하겠습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더 다이얼이었습니다.